네, 안녕하십니까. KG예전의 교육학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제가 EBS에서 3년 동안 교육학 논술을 강의한 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KG예전으로 와서 지금 이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99년도부터 이제 교육학을 쭉 강의하면서 매년 교육학 객관식이든 또는 아니면 교대편의 교육학 논술이든 또 2014학년도부터 있었던 이 교육학 논술이든 말이죠. 매년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2014, 15, 16 초창기 시험은 뭐 어려웠다. 또 2015 상반기는 뭐 쉬웠다. 뭐 아니면 뭐 2018, 19는 어려웠다. 뭐 2021학년도는 그냥 쉬우니까 혼자 대충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막 설왕설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합격하신 분 또는 뭐 고득점자가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같이 불합격생들이 이렇게 떠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사실상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혼자 독학으로 하든 아니면 누군가 스터디라든 아니면 학원 강의라든 이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논술은 20% 배점이지만 전공과 연관한 어떤 그 교육론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정확한 분석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에 대한 출제, 이론 영역은 제가 앞에 설명이라든가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어떠한 지적 이해와 사고가 필요한지를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끝난 뒤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거를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뭐 2021년도가 이미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 그리고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한번 화면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파악하죠. 자, 이 교육학 논술은 흡사 뭐와 같냐면 말이죠. 이게 지금 도로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공이 어디로 넘어온 거죠? 바로 이 차도로 넘어왔어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위험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공부든 사실상 또 자동차 운전이든 같은 맥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미연에 닥칠 즉 내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항상 예측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 공부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한번 시험 삼아 보고 그 다음에 또 본다. 시간 여유도 많고 돈 여유도 많은 분들이야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시험 봤는데 불합격해가지고 그걸 마음의 상처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번 한 번의 승부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노력 그리고 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남의 말만 듣고 사실상 자기가 자기 분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부하게 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특히 20% 배점이라서 아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대충 남의 말만 믿고 한다. 그래 합격한 선배 말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불합격한 사람들 또 합격 여부를 모르고 아니면 홍보성 글들 또는 아니면 그냥 자기 자랑에 취한 자아도취에 취한 그런 글들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분석하자 이거죠. 그 예측하자 이거지. 자, 보시면요. 교육학 논술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부터 먼저 알고 들어야 돼요. 사고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든가? KRC,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미 2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비판적 사고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통합 논술안. 그래서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로스쿨, 그 다음에 교사들 임용시험에 적용하고자 이거를 2년, 3년, 4년 계속 연구했어요. 그래서 연구 논문이 2개 나왔었어요. 그 내용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 교육학 논술 문제라든가 여러 대입 논술 문제 이런 게 로스쿨 문제 이렇게 논술을 딱 보면 말이죠. 기호적 사고. 이쪽에 이 기호적 사고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 파트에서 사실상은 바로 비판적 사고. 그걸 거쳐서 어디로 온다? 발산적 사고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렴적 사고, 우리가 발산적 사고 또는 확산적 사고라고 배웠던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 맥락. 자, 지식 개념을 해석하는 거에서 이해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분석 종합하고 평가하는 거. 이걸 사실상 블룸의 인지적 교수 목표 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관점을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험은 이쪽의 것을 많이 내고 어느 시험은 이쪽의 것을 좀 많이 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통합한 그런 과정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자, 블룸의 교수 목표 분류학 해가지고 블룸의 어떤 텍사노미라고 하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교육학에서 교수 학습 이론의 첫 장면에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차원적 지식이다 해가지고 사고다 해가지고 지식 이해, 그리고 뒤에 점점 고차원적으로 적용, 그다음에 분석 종합 평가로 지금 시험 문제가 이제 요런 맥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어를 딱 보세요.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 2014 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시어를 딱 분석해 보냐, 개념을 외워서 진술, 서술하는 거, 또는 정의, 기술, 나열하는 거, 또는 제시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해 쪽은 읽은 내용을 분류, 요약하거나 거기에 표현, 설명, 자기 언어로 이제 번역한다고 그래요. 그런 맨날. 그 다음에 적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연관시키는 거, 논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 상이한 관점을 관련시켜서 거기 요점을 추출하거나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분석 비교,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고치는 것들, 이런 것도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설에 대한 것과 사실, 또는 사실, 팩트와 개인적,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중간자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밑에 종합,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그래서 내외적 기준 가지고 내가 지지, 비판, 그래서 자기 인생관을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종합하고 평가를 순서를 바꿔서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게 마지막 아니냐.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거를 새롭게 분류하고 이제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 제시는 요거였어요. 자, 이 관점으로, 자, 앞에 KIC 연구하고 블룸 거, 이게 이제 교육학 논술의 기반입니다. 사실상 이론 기반이에요. 자, 봅시다. 출제 경향이 몇 번 있었냐면요. 지금 변화가 여러 번 있어요. 보시면은, 자, 1기다 그러면 2013 추가 시험인데, 추가 모집 시험은 저거는 이제 특수교사만 대상으로 한 국립특수교원 출제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2014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2014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도 있었어요. 그건 한국교육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은 4번 시험이 1기에 해당돼요. 이때 시험은 교육학 논술에 얘기했던 원인, 진단과 방안으로 출제했어요. 그리고 주제를 별도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그냥 주제 없이 고차원적인 진단, 적용 방안, 종합적 사고, 즉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이론적 기반도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기에서는 2015 추가 모집 시험부터 해서 2017학년도까지. 그래서 여기는 단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판단돼서 과락자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별도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차원적 지식, 복귀, 회상하는 쪽으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3기, 이게 2018에서 2020학년도 3개년도. 이렇게 왜 3개년도씩 이렇게 되냐면 보통 수능이나 이 임용 출제할 때는 이 3년 계약을 맺어요. 3년 출제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경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전제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출제가 바뀌게 됐어요. 왜냐면 2018, 20학년도에는 이제 요런 단편적인 것도 비판받아서 또 그 출제위원들이 지시어를 폭증시켰어요. 시간은 60분으로 똑같은데, 아시겠죠? 명칭, 개념, 논증, 이유,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한 평가라든가 추론, 그 다음에 이걸 또 적용할 때 어떤 예시라든가 또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어가 한 12개, 13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명칭 개념부터 해서 고차원적인 것까지, 즉 저차원에서 고차원을 아주 넘나드는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그리고 요번에 2021학년도 시험, 이제 2023년 3학년도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세성이 약간 완화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세적으로 뭔가 이 명칭 이런 거 물어봤던 것이 사라져 있죠. 그 대신 적용, 해석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차원적 방안이 전체 문제 방안으로 도배가 됐어요. 이때는 방안이라는 건 한두 문제에서만 이제 결부됐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됐어요. 자, 한번 이거를 볼란 말이죠. 뭘 봐야 돼? 자, 이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봐야겠죠. 자, 1기 문제. 1기 문제 이제 2014에서 2014 상반기 2015인데 이게 정점이죠. 2015학년도 시험이 정점이에요. 보시면은 자, 전통적인 어떤 논술 정형이다. 원인, 진단, 방안 뭐 이런 식인데 방안 쪽으로 거의 되는 게 많고 이게 어렵게 기술돼 있어요. 지시어는 요 빨간 거는 뭐냐요? 이게 지시어예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논술하라, 논의하라라는 거거든요. 저게 논의하라는 4점짜리인데 가지수도 없어요. 여기는 가지수가 있죠. 특징 세 가지. 이거 정확하게 가지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맥락은. 그리고 밑에 학습과제 지시 방안 세 가지. 그렇죠? 여기 특징, 방안, 그 다음에 원리 세 가지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어는 적어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거는. 네 개예요. 네 개. 네 개인데 이론적 맥락이 아주 명료하진 않아요. 이게 2021학년도 시험과 아주 비슷한 어떤 타입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추론, 즉 제시문에서 자유교육하고 교육 목적론이라는 거 이론이죠. 이건 이론적 관점 개념인데 요거를 적용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종합해. 내년에 A 중학교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추론하고 그걸 내가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건데 A 중학교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명칭, 개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 가령 옆반석에다 어떤 사람 뭐 타일러 이러이다 이거는 여기는 전제가 불필요합니다. 거의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설계 방식에서 얘기했던 이 특징 세 가지를 답을 줘야 돼요. 이 관점이. 이게 제시문과 딱 추론 적용돼야 돼요. 종합. 그러니까 고차원적상으로 간 겁니다. 이 자체가.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안 해가지고 왔잖아요. 이것도 이론 전제가 없어요. 이건 이론 전제가 없어요. 이 파란색은 이론 개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요게 이제 2021학년도 시험에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자기평가 또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맥락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학생 환경 분석 이런 것들에 관련한 것이 바로 이 스타일이에요. 지금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보는 게 뭐냐면 야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옆반 설계가 답이다. 그냥 옆반 설계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영속적 이해니 뭐 평가에 대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여기다 답을 쓰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제시문과 맥락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학습 결손이라든가 또는 뭐 거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목표의 도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이해라는 목표는 거기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옆반 설계랑 맞는 게 있어요. 그럴듯해. 근데 그 옆반석의 특징을 그냥 내가 기억 해석하면 되냐? 이 문제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2015까지 일기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기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서 학습과제 제시를 방안한다. 결손에 대한 얘기예요. 결손. 그래서 어떤 내용은 배우기 좋지만 어떤 내용은 싫더라.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상상해야 돼. 내가 뭔가 이 크리에이티브. 내가 이 동기부여해서 과제를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아니에요. 어떤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점이에요. 그 초점을 못 두면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한글 다 알잖아요. 교육학도 배웠잖아. 근데 못 풀어요. 이게 20점 만점에 40%니까 이 8점을 넘어야 되는데 8점 못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문제 파악이 안 되니까. 지시어는 많지가 않은데 안에 내재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과락자가 많았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2기 시험이에요. 2기 시험은 객관식으로 교육학을 강의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기존에 이제 교육학을 갖다가 객관식으로 대비했던 또 수험생한테도 굉장히 반가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 기억, 단순 해석 문제거든요. 그래서 딱 읽어보시면 야 A교재에 강조하는 교육계획의 개념 그 효용성 두 가지 제시해봐라. 제시야. 다 제시야. 이거 논의가 없어요. 뭐 방안 제시, 방안 논의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야, 비교자 채택 없는 내용 조직 원리. 그럼 통합성.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네가 알아서 생각해. 왜? 제시문에 암시된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단순 기억 예상이에요. 뭐, 이거를 개념정의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명칭과 개념정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문제를 낸 거예요. 자기들은 기억 해상을 갖다 단순하게 교육학을 잘 숙지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객관적 채점이 가능하도록. 그러나, 잘 보시면은 시교사가 실행하려는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 자원도구 또 자원 그다음에 또 뭐 교수 활동 뭐 지원도구 이게 이제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에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그 이론 전제도 없어요. 이게 여기도 그렇고 타일러께 이게 나오면 더 좋았는데 이론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 개념적이냐 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다 제시야 제시. 그리고 마지막에도 디교사가 우려하는 타당도의 유형. 요거는 유형과 개념이니까 유형의 명칭을 쓰라는 게겠죠. 요거는 명령하게. 그래서 지시어는 늘어났어요. 이전의 지시어보다 야 개념. 그럼 명칭과 아마 개념정의겠지. 생각해야죠. 명칭 개념 정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용성. 그다음에 조직원량의 통합성. 그럼 명칭하고 개념정의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조직 원리 두 가지. 그럼 연계성 제하니까 계속성, 계열성 이런 걸 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은 야 거기서 학습 자원 도구 두 가지씩. 그러면 두 개의 지시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사실상 유용한 개념이니까 두 개의 지시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시문을 보고 추론하는 거지만 지식 회상이 더 많다는 거죠. 제시문 뭘 얘기하는지 내가 써봐라. 이거는 사실상은 지식 이해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 뭐 분석까지는 아니고 말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먹냐면은 야 이게 채점 기준에 따라서 뭔가 명료성이 떨어진다. 명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3기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학론술에서 얘기했던 건 고차원적 사고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 다음 3기시험이에요. 자, 3기시험은 지시어가 폭증했다고 그랬죠. 자 보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다. 이게 이제 중심 문제예요. 다중지능 관점에서 AB 학생이 공통적으로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 그럼 우리가 대인관계지능이다, 뭐든 자기 개인간 지능이다, 뭐 이런 식이죠. 개인간 지능. 그럼 명칭 개념 정확히 나오죠. 왜냐하면 그 전에 출제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업그레이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억 해상이죠. 아주 정확하죠. 여기까지는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C학생이 정할 수 있는 개별 과제. 근데 여기 C학생은 어떤 지능 이론인가를 써야 되는데 써야지 이 말이 논리가 돼요. 즉 그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능 강점에서 개별 과제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를 논증이란 걸 해요. 자 이전에는 논증이란 게 있었어요. 자 요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뭐가 나와? 논증 문제가 나오네. 논증. 그래서 논증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추론, 기억 해상, 분석, 평가 논증. 그게 왜 적절한지 내 나름대로 이게 적절하니까 내가 평가해서 그걸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가드너 이론을 암기한 사람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가드너 이론을 이해하고 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궁리한 사람한테 유리한 문제예요. 요거까지 비슷한 게 위트켄의 어떤 우리가 인지양식 또는 학습 양식에 대한 얘기죠. 장독립성, 장의존성도 그 메커니즘이에요. 단지 이거는 지능이론이고 그거는 애들의 강점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장독립성, 장의존성. 근데 요거는 C학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개인 성찰지능, 즉 자기 성찰지능 또는 개인 내지능이라 그런 그 맥락이에요. 그럼 여기는 독립적인 어떤 과제, 그래서 혼자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개별 탐구 과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안 비슷하게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능 이론으로서 이렇게 적용에 대한 거 또는 그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걸 평가해서 논증까지 해야 돼요. 이유. 자, 그다음에 샵 2에 관련한 이거 타일러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2017에서는 뭐야 분명히 너희들 냈는데 이게 내용 저지 권리 나왔었는데 누구 건데 이 교육학론술은요 출제 경향성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정확하게 제시했는지 출제 근거가 어느 책, 어느 학자의 논문 이게 없으면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 명시되죠. 가드너, 타일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바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일러의 관점 선정 원리 2017에 나왔어요. 타일러 관점이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근데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이게 기회 만족의 관점으로 해서 이걸 설명해라 뭔가 물음에 대한 제시문 물음을 그 다음에 잭슨의 잠재교과적 개념사 잠재교과는 2014에도 나왔었거든요. 14학년대도 근데 또 나왔어. 이번에 뭐야 김 교사 말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예시해봐라 이런 거지. 내가 예증해보라 하는 거야. 적용 분석 예증해보라는 거야. 이게 실제적 사례로. 그래서 추론, 지식 적용하고 사례 분석을 해서 또 논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샵 3에선 척도법의 명칭. 이거는 이제 기억 해상이에요. 거의 이해, 지식 이해 쪽에. 근데 진술문 작성의 유의할 점 이거는 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뒤에 신뢰도 추정 방법. 그래서 한 번 검사에서 얻어낸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동영 검사니 뭐 반복 검사인데 한 번 할 수 있는 건 문항대적 합치도 하고 반분검사에 대한 것밖에 없는데 최신문에서는 반분검사 신뢰도로 안 된다 했으니까 이 문항대적 합치도에 대한 것이 답이 돼요. 이게 그 명칭 개념 쓰는 거예요. 추론해서 기억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샵 4번은 뭐야? 바스의 지도성 명칭 변형적 조성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다? 신약할 수 있는 방안. 이제 방안이 여기 하나가 장식해요. 그래서 2020학년도 문제도 이 패턴이에요. 거의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2018에도 그랬어요. 여기 이유 막 물어봐. 수기 모형 설계를 딱 물어보고 이거를 학교에 적용하는 이유, 논증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들고 그 다음에 내가 평가도 이제 나올 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랑 봤을 때 우리가 2019, 20 문제가 비슷해요. 맥락이 비슷한데 자, 2022 문제는 어떤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는 별도로 제가 쓴 게 없어요.
같이 보려고요. 여러분이랑. 자, 보십시다.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왜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자, 김 교사가 언급한 자세 기준 관점의 장점과 단점. 설명할 때인데, 근데 어떤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설명이라는 걸 내가 여기 넣어줘야 돼요. 이게 2015학년도 초기 문제, 즉 2014-15 문제는 문화실조 뭐 잠재교과정 막 나오고 앞에 있던 것처럼 뭐 이 자유교육 관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명칭과 개념은 앞에는 어느 정도 전제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녹여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앞에 별도로 명칭 개념 쓰는 게 아니라 자, 스나이더 이 왜 블라드 김교사 언급한 거는 이게 뭐냐라고 명칭을 써줘야겠죠. 뭘까? 아, 이게 바로 뭐야? 충실성 관점이다. 교육과정 운영 또는 뭐냐면 구성관으로도 보통 파악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요. 그러면 이것의 장단점이 뭘까라는 거죠. 장단점. 응? 아니 충실도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만든 의도대로 내가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전달의 편리성도 있을 테고 체계성, 뭐 신뢰성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단점이 있다면 뭐랄까라는 거.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변동하는 것들 맥락적인 걸 못 담아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답이 그런 거야. 근데 요거 보면은 충실도라는 전제를 해야지 이게 성립이 돼요.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땐 명칭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다른 거보다 이게 좀 쉽겠거니 이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즉 2020에 시험 보신 분하고 2021에 시험 보신 분, 두 해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점수가 2020에 만약에 18점대 맞은 분 있잖아요. 그러면 2021에는 16점, 17점대로 떨어졌어요. 상당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카페에 올려가지고 무슨 카페 교사 관련한 카페 올려가지고 이번에 쉬었다 물채점이다 공부 별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단연간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모호하거든. 모호해서 두려워했는데 어떤 사람 우연하게 내가 기대한 성적보다 어떻게 많이 나온 거야.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아니에요. 했는데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겼어요. 분명히 기존 관점이 뭔지를 어느 정도 얘기해 주잖아. 이거는 전제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명할 때. 그럼 이거 두 개, 장점, 단점. 그럼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장점, 단점만 쓰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장점, 단점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운영관인지 얘기해 줘야 돼요. 명칭과 개념도 나오면 좋고. 아니면 개념은 개념적인 장점 얘기할 때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녹여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념은 별도로 앞에 명칭 뒤에 바로 안 따라와야 돼. 그냥 요거 쓸 때 장점에서 이렇게 이건 교육과정 개발자를 만든 의도에 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대부분 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녹이지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대충 썼는데 부분 점수 받은 거 가지고 마치 이게 교육학 논술을 이제 뭐 혼자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뒤에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이 뭐야? 생성 관점, 우리가 형성 관점이에요. 이게 제가 교육과정 강의 2020년도에 1월부터 할 때 PPT 화면에서 이거를 교육과정의 처음 구성이라든가 설계 관점에서 처음에 이걸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시험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왔잖아. 근데 이게 운영 방안으로 왔어요. 자, 방안이 보통 마지막 문제에 있거나 그렇죠? 그랬어요. 2018, 19 이렇게 20까지 보면은 방안이 마지막 문제 때 처음부터 들이댔어요. 들이댔다고. 그러면 지시어가 굉장한 거예요. 요 새롭게 가지게 된 관점도 케어해줘야 되고 요것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시어가 몇 개 있는 거야? 생각해봐요. 자, 하나, 명칭, 개념이 녹아야지 이게 장점, 단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네 개가 이 앞에 이 눈으로 보는 건 두 개잖아.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도 한 두 개가 있는 거지. 아니 명칭만 써도 돼. 근데 이 부분을 운영 방안으로 이제 쓰려면 그 개념이 좀 약간 녹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개념은 빼자 그러면 명칭이 어느 정도는 전제돼야지 이게 합당한 논리적 타당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야. 7개가. 그러니까 이 문제랑 봤을 땐 3기 시험보다 이게 쉬운 것 같다? 절대 말 못해요. 왜냐면 얘는 그냥 명세로 들어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안 두려운 건데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평가 방식 학생의 이게 자기평가 얘기예요. 저는 자기평가를 이때 놓쳤어요. 가르치지 않았어. 수행평가를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교육적 효과 두 가지를 써라. 이건 내가 상상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더러운지도 몰라. 이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보면은 교육학 강사들이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썼는데 이거 점수를 받은 것 같아. 4점짜리나 되는데 한 2, 3점 이상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는 내가 제시문만 제대로 보고 쓰면 말이죠. 정신 차리면 푸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신 분도 그래요. 아시겠죠? 책 안 봐도 그냥 그 문제만 딱 봤을 때 적어도 웬만한 대학교 나오고 또 고등학교만 나오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 말이죠. 거의 몇 점 받겠어요? 4, 50점 이상은 다 받습니다. 반 가까이는 거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반 가까이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어떤 문제는 진짜 어려워서 한 3분의 1, 4분의 1 맞출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느 문제는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사고력만 있으면 푸는 게 있어요. 교양만 있으면, 교육학만 조금 들으면 어느 풀 수 있는 게 이게 그거예요. 요거는 뭔가 장님 문고리나 만지기식. 왜냐면 이걸 지식이 회상이 안 되니까 잘. 그러니까 내용 안에서 출하는 거죠. 자기 사고력이 이제 좌우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어쨌든 여기도 교육적 효과. 그렇죠? 그다음에 실행 방안. 근데 평가 방식이 뭘까? 자기 평가거든. 세 개 지시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기에는 세 개 지시어지만 그렇죠? 그 안에 보면 들어가면은 5개, 6개 이상의 지시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비언어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다음에 김교수 온라인 수업을 추가로 파고든 학생 특성. 요거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게 이제 어시어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응용하면 좀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 사례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뭐 잠적교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결과를 예시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예요. 아시겠죠? 이 사례들은 꼭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소비자 토론 게시판에 와서 구체 계속 방안이 나와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방안을 쓰려면은 제시문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어떤 이론을 정확히 알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시 문맥으로 나온 거야. 이 두 문제가 제시 문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2015학년도 문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시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2015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여겼는데 지금 이거를 뭐 별로 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쉬운가?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지능이 갑자기 발달하고 뭐 문제 결력이 갑자기 뛰어난 건가? 그런 건 아니죠. 뭔가 거기는 우리가 내가 요것을 좀 쉽게 낸 감이 있어요. 자기 평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요것도 내용만 잘 분석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설득적인 논지를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반 정도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제 볼까요? A항과 B항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모형. 이건 제가 하반기에 말이죠. 한 4, 5번 이상 모의고사를 봤어요. 90, 11월 모의고사 때 이걸 봤어요. 이게. 그래서 시험 주에도 이걸 전주에도 이거를 강의를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 명장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서점 가서 안 사도 돼. 그걸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문제 2개, 3개가 이 의사결정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저는 교육정책 결정 모형 또 교육정책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A안, B안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합리성 모형, 점진 모형, 그리고 중간에 혼합 모형 이런 건데 여기서 단점. 이거는 기억 회상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기억 회상이라 엄청나게 궁리하고 추론해야 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리고 정확하게 의사결정 모형이 뭔지 써야지 단점이랑 메커니즘이 맞아요. 이게. 아시겠죠? 어떤 거야? 이게 합리성 모형이냐? 아니면 점진 모형인지 변별을 해줘야 돼요. 저시문 읽고 이거다. 근데 의사결정 모형을 모르는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이 단점을. 근데 단점은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아닌지를 그 모형인지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겠죠.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내가 말로 들이대야 되는가에 대한 거. 아마 이것도 문제를 해놓고 아마 후회하신 출제위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2017에 어떤 오류를 반복하는 맥락이 있거든. 왜? 개념 명칭 이런 것들. 근데 거기 배점은 1점 시조이다 보니까 고천적을 못 본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약간 보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처음에 이 그 각 기수마다 출제경이 바뀔 때마다 그 2차년도 그 시험 두 번째 해 출제위원들이 낼 때는 약간 보완합니다. 약간 번해.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보통은 어떤 거를 내느냐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문제 어떻게? 이게 패턴이 약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은 결국 구체적 방안 여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 1번 첫 번째 문제하고 이 마지막 문제가 교육학 논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심층적 이해. 이걸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명칭 개념을 지금 요구하지 않았지만 안에 내지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걸 사고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 자 지식 회상을 요구한다. 저차원적인 요게 이제 우리가 몇 년도예요? 보통 15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 때 2기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때가 강했어요. 그다음에 3기가 그 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1기가 그 다음에 약하고 아시겠죠? 뭐 이게
근데 요 사이에다 우리가 4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1기보단 지금 4기가 거기 안에 어느 정도 모형이라든가 명칭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같은 장단점을 여기인데 이 평가적 장단점. 우리가 2021학년 문제는 이런 그 회상 단순하게 하는 측면 이게 그냥 넘어가네요. 자기장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이 평가 요것은 이제 회상도 되지만 요 중간적 해석들이 있어요. 이게 가령 뭐 중거지원 평가에서는 말이지 개인차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2018학년 문제도 그런 패턴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제일 강했던 건 3개예요. 즉 2020학년도 즉 18, 19, 20학년도 시험이 이게 제일 강했어요. 강했고 그다음에 4기가 그 다음에 강해요. 지금 현재 2021학년도 시험에서 강하고 그다음에 1기가 강했고 이게 제일 약한 게 사실상은 2기죠. 왜? 기억해상 단순 기억해상으로 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사실상 적용, 추론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 추론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게 뭐야? 4기가 강해요. 1기만큼 강하다 보시면 돼요. 이게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은 교육학 논술을 어떤 걸 이론, 지식을 배운다 하면은 일단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이론이 나올지를 생각해야 돼요. 즉 어떤 이론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답 패턴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이게 통합적으로 나올 지금 상황이니까 2022, 2023까지, 2024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1, 2022, 2023까지 이런 봤을 때는 사실 가요. 2024는 이건 고치다. 그냥 2023으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딱 봤을 때 요게 통합적으로 지금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4기까지 갔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10번 이상 시험 됐다. 10번 미만이 아니라 10번 이상 시험 된 거거든요. 그러면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앞에 있는 지시어를 뒤에 다 함의하고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사고를 전개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 2월 달에 나 기본 이론반이야. 뭐 기본 과정이니까 뭐 거기는 이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1, 2월 달에는 뭐 간단하게 한 단락, 한 질문을 쓰는 방법 이렇게 기억회상으로 그러다 3, 4월 들어가면 한 단락 전체를 또는 2개 단락을 엮어서 연습해야 돼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고를 전개한다. 그러면 사고 유형을 결정해야 돼요. 자, 이거를 명칭과 개념 쓰는 거. 그렇죠? 이 유형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건 그냥 재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갖다가 그냥 회상하면 돼요. 이거는. 특별하게 문제될 거. 단지 제시문에 있느냐 없느냐. 제시문 것을 눈치를 채야 돼. 제시문에 숨겨놓은 암묵적으로 숨겨놓은 것을 내가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 이론이구나. 바로 직감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거기 수많은 증거들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걸 몰아서 보니까 이 이론, 이 학자의 이론 명칭을 그걸 떠올려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이 개념 정의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그걸 어디까지 장점 단점까지 거기 교재했던 거를 우리가 찾아서 쓰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메커니즘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특징을 전제로 해서 방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기억회상. 만약에 특징 세 가지 써라 그러면 기억회상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는 기억회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론 전제가 없다 그런다면 그냥 그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상상을 해야 되지만 문제 결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죠. 중요한 거는 이유 논증하는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논증. 논증이라는 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장점을 여기다 응용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상은 책에 모두 이론이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론을 배울 때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거 외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딱 대입해놓고 그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책 보면 그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많은 부분이 안 돼 있어. 우리가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건 타일러 이론이죠. 타일러의 교육과정 설계 방식 우리가 이론 보면은 함정 교육과정 설계잖아. 거기는 이 장단점의 평가가 타일러 모형 평가가 아주 자세히 있어요. 그것이 기점이 돼서 다른 설계 이론으로 진화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방안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일러 이론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타일러 관점으로 A 교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발언해.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을 단점을 네가 두 가지 제시하고 그에 따른 방안으로 넘어가겠지. 방안으로 넘어가야죠. 방안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의 이론을 단순하게 원리 개념을 암기해서는 안 되고 그 이론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적용됐을 때 학생들에게 또는 학교 교육에 주는 교육과정의 목표 도달에 주는 이점이 뭐냐 말이지. 그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역량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한계가 있다,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교육학책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대충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충 안 돼요. 지금은 2021학년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사람 느낀 거야. 어떤 느낌은 2번, 3번은 뭔가 내가 혼자 이렇게 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명칭을 모르더라도 그냥 명칭 틀렸어 그래. 그 깔끔하게 넘어가자. 그렇지만 방안 쪽에서는 부분 채점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항상 있었어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번에 시험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어떤 사고 적용하는 서술어까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서술어를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의 실제적 적용, 그에 따른 평가가 반드시 반영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적용 평가 분석을 해서 뭐라는 거죠? 그 한계, 단점이 있으면 내가 방안으로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내가 뇌피셜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추론해야 돼요. 근거에 따라서 추론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안 쓸 때 말이죠. 복잡해요. 뭐뭘 어떻게 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면 뒤에 뭐 논증을 해줘야 되거든. 아니면 한 문장 안에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맞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동 원리를 써야 돼. 조작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게 향상되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지 이 설득이 되는 거야. 근데 대충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완벽한 엿을 받으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글짓기다? 글짓기는 그냥 뭐 너는 자유와 평등 어느 거 옹호하는지 네가 얘기해봐라. 그런 지식이 없잖아. 그냥 내가 나는 자유를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글짓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글짓기 아니에요. 글짓기랑 우리가 21학점 이상 내가 학교 전문가로서 전문가적인 어떤 거 우리가 논설을 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이걸 뭐 글짓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글짓기는 객관적 기준의 평가가 없어요. 거의.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글짓기하고 이 교육학 논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글짓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방식대로 사고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효과까지 써줘야 돼.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긍정 효과도 시사점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제시문에 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해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 방법 즉 과제 활동을 어떻게 할지 평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점 받습니다. 1점짜리 한 가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학습할 때 이거를 잘 참조를 좀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기 학습한다. 그러면 2021학년 내가 지금 1월 거의 다 지났어. 나 2월부터 한다. 아니면 1, 2월 다 지났어. 3월부터 한다.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표를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 제가 강의하는 건 요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지금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즉 이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사실상 이 전공 집중 기간이에요. 전공 집중 기간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공부를 이때부터 이론하고 이때 또 뭐 예복습하고 6월까지 암기한다. 그리고 7월부터 내가 전기하는 거 훈련한다. 모의고사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론하고 문제 중에 이론을 많이 보는 시간이 1, 2월이겠지. 근데 문제는 봐야지. 기출문제도 좀 봐야 되고 객관식 기출문제 보면 안 돼요. 그 지엽성을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교육학 논술 문제 냈는데 객관식 그 문제들은 지엽적인 게 되게 많거든. 속가서 보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노트를 요약해야 돼.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서술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피드백 받아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이때 뭐가 있어야 돼? 연습이 있어야 돼. 자, 내가 한 단락 또는 하나의 질문은 명칭 개념 정의까지는 내가 훈련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그리고 진단 평가 받아야 이때 뭐 내가 교육학 논술 한 문제를 진도 딱 나갔어. 그러면 형성 평가나 아니면 뭐 진단 출발점을 해서 진도가 다 나간 상황에서 한번 교육학 논술을 60분 동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뭘 틀리고 논리를 못 틀리고 지식을 뭐를 대충 알고 있는지 그걸 해야지 이제 뒤에 3, 4월에 뭔가 하거든. 이때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적용에 대한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이론이 있다. 이론에 대한 객관식 보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교육학 논술 예상 문제로 만든 것을 옆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 옆에 바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론 복습도 하면서 문제를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까지 이게 문제가 다 이루어지면 이때는 이제 문제를 7월부터는 문제만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6월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서술하는 거. 가령 뭐 명칭 개념 정의하는 거, 그다음에 장단점, 그다음에 특징 쓰는 거, 이거 기억 계산 문제 또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때 왜 이 적용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아시죠? 그리고 어떤 책에는 이론에는 이게 장단점이 없었는데 내가 장단점을 평가적으로 수로를 풀어야 되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결과적 어떤 예시를 들었는데 사례를 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방안에 대한 것들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내가 뭘 틀리는지 계속 피드백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7, 8월 달에 한두 번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 논리적인 거, 표현적인 거 이게 5점이거든요. 5점이라고 5점. 그리고 내용이 15점인데 5점은 이제 문제가 없어. 구성, 서론, 본론, 결론부터 구성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근데 뒤에 문제만 보면서 개요 연습만 하면 돼. 개요 연습만. 근데 사람들 보면 6월까지 전 완벽하게 암기해서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열심히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되면 교육학 논술이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다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 전공 시간이 어떻게 된다?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이때 어느 정도 한 3비율로 7대 3, 3비율로 교육학을 하면서 6월까지 한 2.5로 가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어떻게 2 또는 1.5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상반기에 해놔야지 전공에 대한 교육론도 이해가 좀 손쉽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게 논리표현 고치는 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띄어쓰기 이런 거 계속 지적받았는데 계속 오류를 보여요. 여러분 제 카페에 들어오면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첨삭해졌어. 나중에 이론이 말해도 제가 동영상으로 막 촬영해서 개별적으로 막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내가 워드로 쳐준 그 첨삭 보세요. 답안제 표시해 준 거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띄어쓰기 지적을 받았는데 계속 틀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 7, 8월 달에 아유 저만 해도 모의고사반 이 문제 풀 때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 온라인 수강 한 번도 6월까지 좀 어느 정도 쓰고 그런 다음에 이때 전공에서 좀 해서 전공 80%인데 그때 고득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학년도만 해도 만점자가 5명이나 나왔어요. 만점자가. 20점 만점 받은 사람. 근데 올해는 아직 최종적으로 합격자들이 아직 안심하고 뭐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데 적어도 19점 이상 받은 사람 많아요. 지금도.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을 처음에 많이 좀 하겠죠. 초수생들 같은 경우도 처음 공부하는 분도 이론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전개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점 6월까지 좀 늘려가요. 이제 문제를 많이 보고 내가 작성하는 법을 한 다음에 7월부터는 나중에는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문제 탐구를 하더라도 뭐 한다? 내가 개요만 연습하는 거. 제 강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때 개념 명료화 해야 돼. 근데 이때 연습을 많이 해요. 제가. 이 관점 잡기로 좀 돼 있거든. 1, 2월이. 이건 필수예요. 재수하는 사람도 왜냐면 여기부터 새롭게 출제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니까 제가. 다르게 이론을 접근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 통찰, 심화. 어떻게 한다? 지식을 적용해야 돼. 사고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 플랫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론하고 문제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논술 문제로 돼 있어요. 객관식이 아니라고요. 이거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때 빠르면 5, 6월 달부터 이제 그 교육학 논술 명장면. 여기서 적중이 많이 돼 있어요. 43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2020, 2021 다 나왔어요. 개정이 우리가 2019년도에 개정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훈련만 해요. 제가 공부를 이때부터 착실히 연간반 하셨던 분들은 연간 강의 계획했던 분들은 이때는 개훈련만 해. 그리고 전공에 엄청난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가지. 근데 6월까지는 완벽하게 암기한데 뭐 써볼래 이러면 이거는 뭐 내년에 또 공부하겠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교육학 논술. 상당히 어렵죠. 저도 뭐 교육학 논술 연구하려면 책을 싸매고 살아요. 강의는 며칠 없어요. 지방 강의도 있고 또 가끔 이제 대학 강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EBS 강의는 지금 EBS 연구소 이런 거는 제가 그만 완전히 뒀어요. 그래서 이쪽에 몸 바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 딱 미리 구안하는 게 1, 2월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배울 때 어떤 상상을 하면서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대충 뭐 어떻게 공부할지 혼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거 저는 2015 상반기, 2016, 2017 혼자 공부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1, 2월 강의만 듣고 혼자 해라 그랬어요. 근데 2018, 19에서 문제가 바뀌어요. 그리고 2021은 2015학년도처럼 아주 애매모호하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친구들과 같이 또 공부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자주 찍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혼자라도 공부할 때 사실상은 다른 데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뭘 봐라? 기출문제를 분석해 봐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은 마케팅에 휘둘리거나 또는 가끔 보면 뭐 어떤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여러 홍보들이 나와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서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야 돼요. 항상 정확한 문제 분석을 해서 해라. 그리고 제 카페에 보면 교육학 논술 요약 그 무료 강의가 많이 있어요. 그 10분짜리, 10분 내짜리가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꼭
우리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2022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서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구현이었습니다.